자,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채팅창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상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레일라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 가끔 받는데 용융소금 먹은 지 이제 한 보름 되었어요. 비타민C 메가도스와 유산균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네, 보통 효과를 좀 제대로 보시려면 한 3개월 정도는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스님, 가습기에서 물이 수증기로 되어져 나올 때 음이온이 방출되는 건가요? 나온다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가습기 앞에서 한 30cm 정도 되는 데서 제가 재봤는데요. 약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떨어지면 별로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안 쓰는 것보다는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동사황 약사님, 네, 모 양반이 어떤 논문을 가져다가 기름진 삼겹살이랑 먹으면 비타민C가 오히려 발암물질을 높인다는 게 이게 뭔 소리인가요? 네, 비타민C를 혈액 속에다가 50g씩 또는 100g씩 또는 30g씩 이렇게 집어 넣어서 비타민C를 이용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연구 결과들도 산더미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혈액으로 집어 넣는 거는 이제 의료적인 행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건 괜찮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 가지고 나쁘다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유독 먹는 거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예, 먹어도 우리 몸속에 비타민C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혈액 속에도 들어가도 비타민C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먹는 건 안 되고 주사로 넣는 건 괜찮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는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산업적인 차원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실제 우리 경험치에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경험치가 훨씬 더 큽니다. 비타민C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논문의 숫자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C를 먹고 나서부터 훨씬 더 좋아졌다,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숫자와 논문의 수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타민C에 대해서 안 좋게 만들어내고 표현을 하고 연구 방향을 끌어가려고 하는 집단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비타민C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비타민C가 없는 음식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음식들은요,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먹고 있는 거고요. 비타민C가 만약에 저기 지금 말하는 무슨 발암물질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는 음식 중에는요, 기름도 들어 있고요, 비타민C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암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지금 비타민C를 먹은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문제가 발생했겠죠. 네, 저도 20년 이상을 비타민C를 먹었습니다. 20년 이상을 먹었죠. 그러면 제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명을 해주는 거고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6g 이상 먹는 게 더 맞고요. 네. 또 500mg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건 결국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사람들이 몸이 점점 건강해지면 의료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논리적인 자연적인 현상만 가지고 보더라도 전혀 기름진 음식과 비타민C로 인해서 무엇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비타민C를 안 먹지 않을 것이고요. 비타민C를 먹어서 보는 이득이 비타민C를 안 먹어서 보는 손해보다 네, 훨씬 더 이득이 더 크다. 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비타민C와 삼겹살의 기름의 이 관계에서는 이 기름층이 두텁게 있어야 되고 그 기름층으로 발암성 물질이 기름층에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제가 살짝 봤는데요. 우리 위장 속에서는 기름층과 물층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위장이 뭐 기름은 위에 있고 물은 아래에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위장이 놔둡니까? 위장은 계속 운동을 하고 주물르고요. 그리고 위장 속에 음식이 그렇게 수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때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뭐 국물을 한 그릇씩 먹는 경우에는 다소 좀 생기는 정도이고요. 그것도 우리가 섭취한 기름은요. 그 물 속에 존재할 때 미셀 형태로 기름은 기름방울 작은 구슬로 그 안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층, 기름층 나누어진다라는 것부터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논문 한 개를 놓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반대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저자도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읽은 사람이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읽은 사람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그 논문을 그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 또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 저처럼 이해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뀝니다. 네. 1900년대 초반에는요, 담배를 피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뭐, 보신 적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요. 담배를 피는 게 더 좋은 거랍니다. 네, 그랬던 게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비타민C를 지금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비타민C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지금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팔리고 있는 양이 엄청나다. 우리나라에 한 달에, 1년에 수입되어져 들어오는 양이요. 3,500톤입니다. 톤이요. 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3,500톤, 35만 킬로그램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먹고 있고요. 비타민C를 그럼 그렇게 많은 양을 국민들이 먹어서 지금처럼 뭐 발암물질을 높인다. 저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저게 사실이라면 그 국민들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는 내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분도 한번 보실까요? HDL 올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오메가3를 일단은 열심히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많이라고 6g 이상, 네, 거기 적혀있는 뭐 2개 먹어라 이렇게 가지고는요 거의 효과를 별로 못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섭취를 하는 영양분이 흡수가 잘 되어져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흡수 그렇게 쉽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먹는 게 그대로 흡수가 다 되어진다면 뭐 살찌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먹는다고 다 흡수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부터 일단 다르다라는 거고요. 오메가3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오메가3를 먹고 이 속이 쓰리거나 장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만큼 이 기름 성분이 우리 위장의 벽에 또는 장의 벽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기름이 자극을 주게 되는 거고요. 기름은 강력한 지용성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벽이나 장의 지용성 물질을 녹여버리고 위벽을 이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성이 있는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미세를 만들어서 기름 속으로 기름은 다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다치게 되는 건데요. 이 몸의 위장이나 소장이 허락하는 한 많이 먹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고요. 하루에 뭐 제가 볼 때는 6g 정도는 먹어야 그래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요. 뭐 알로 봤을 때 한 알, 두 알, 뭐 2g 이런 정도 가지고는 표시도 잘 안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HDL이 있다, HDL을 올리고 싶다, HDL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오메가3류를 좀 더 잘 챙겨 먹는 것도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운동을 잘 하셔야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의항산소 발생기, 산소 음이온 나올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나님, 강오라님, 저는 마이너스 이온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침에 머리가 맑고 개운해요. 저는 잘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이경호님, 비타민C 혈관 튼튼, 감기 예방, 방광염 예방, 주근깨, 뽀얀 피부 등이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먹는 게 훨씬 더 덕이다라는 거고요. 안 먹어서 일어난 손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바람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을 정도로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요. 비타민C는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맥박 빨리 뛸 정도로 반신욕을 하기 위한 적절한 물 온도랑 반신욕 지속 시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맥박이 빨리 뛰도록 하려면 체온을 높여야 되고요. 체온을 높이려면 물의 온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보통 40도씨, 41도씨 이 정도까지 올리면 맥박이 좀 더 빨리 뛰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물은 이제 뭐 반신욕 수준으로 그냥 반신욕 정도 수준의 물량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시간은 그 온도, 예를 들어서 39도, 40도가 유지되는 시간으로 온도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맥박은 더 빨리 뛰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고 나와서 조금만 운동을 해버려도 예를 들어서 1분 내지 3분 정도 운동만 해버려도 맥박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건 뭐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좀 건강한 사람일수록 맥박이 천천히 올라가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반신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쓰러지더라도 그냥 가만히 누워서 좀 쉬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기분은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런데요, 이런 것을 할 때 마이너스 이온 목욕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에는요, 1시간을 들어 있어도 물이 자꾸 식기 때문에 맥박이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나님, 저는 하루에 비타민C 20g 정도 2년 먹고 있는데 최상의 몸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타민C가 안 좋다고 말해도 내 몸이 얼마나 좋은가 말해주는 게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종숙님, 커큐민 하루 섭취량 얼마인가요? 커큐민도 영양의 일부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양제 먹는 양이 얼마가 적당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양제를 먹는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은 적혀 있죠. 하루에 얼마를 먹어라. 그 양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양인데요. 그 권장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왜 권하냐 이거죠. 그렇게 먹어라라고 권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먹으라라고 권할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적혀 있는 것보다 10배 정도 더 먹으라 소리를 왜 안 할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고요. 음식은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그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고 영양이 우리 몸속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영양이 충분할까요? 라는데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 심지어는 영양 실조가 일어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양제로서 먹는 저 영양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먹어야 되는 게 좀 더 먹어도 된다. 네. 좀 더는 그러면 얼마냐라는 건데 2배를 먹어도 되고 3배를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뭐에 비해? 적혀 있는 양에 비해. 자, 적혀 있는 양은 얼마냐라는 건데 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최소한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죽지 않을 최소한의 양. 그럼 더 먹으면 훨씬 더 죽지는 않지만은 훨씬 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먹어야 되고 더 먹는 양은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이 체중이나 키나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적게 먹을 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몸 사이즈를 모르니까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만 보더라도요. 네, 몸무게, 키에 따라서 전혀 다르고 먹는 음식의 양에 따라서 전혀 다르고요. 스트레스 정도, 노동 강도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500mg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연스러운가요? 네, 저는 이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가 아니고요. 이학 박사입니다. 이 물질이나 몸이 생화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자연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 연구를 이학 박사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네, 비타민C 먹으라고 적혀있는 양이 하루 1개 먹으라고 적혀있습니다. 박스에. 1개 먹으면요. 먹었는지 말았는지 표시도 안 납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6g을 먹으면 전혀 다르다. 자, 6배나 많이 먹잖아요. 적혀 있는 것보다. 다른 영양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커큐민, 네. 커큐민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양은 적혀 있는 박스에 적혀 있는 양은 채소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커큐민을 박스에 적혀 있는 대로 먹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거에 3배, 4배, 5배까지도 먹어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다만 담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커큐민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양을 조절하는 방법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게 적당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요, 좀 많이 먹는다고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이 먹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지. 박스에 적혀 있는 대로 먹어가지고는 이게 먹었는지 말았는지 잘 모른다. 그리고 많이 먹는 날도 있고 적게 먹는 날도 있고 그렇게 조절을 하시는 게 더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많이 먹어도 되는데 왜 많이 먹으라라고 안 적어놨느냐? 이제 이게 궁금해지시죠? 왜 그럴까요? 그 많이 먹어라라고 하는 그 양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각종 논문이나 각종 실험을 통해서 그를 체크를 하는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소변으로 넘쳐 나온다. 그러니까 고기까지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커큐민도 그러면 소변으로 나오면 고기까지만 먹으면 되는 건가? 네, 이것도 뭐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커큐민이 소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 방법 자체들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거고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를 먹어라 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많이 먹어도 더 효과적인데 왜 그러냐라는 건데 많이 먹으라고 적게 되면
그 많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C를 6g을 먹으라고 적었는데 6g을 먹은 사람이 아니 6g 먹었는데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속이 쓰렸어. 그것에 관한 의문을 또는 질문을 그 허가를 내준 관청에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자고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의 양, 최소의 양을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이도 먹기도 하고 적게도 먹기도 하고 우리도 식사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한 것처럼 영양제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희님 반갑습니다. 비타민C 먹을 때 마시던 커피랑 같이 먹을 때도 있는데 괜찮나요? 네,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와 소금이 혈관의 나쁜 기름 제거에 효과도 있나요? 혈관 속에 나쁜 기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 그러면 있고요. 없다 그러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당연히 한 개의 영양제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겠죠.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낫고요. 이 기름에 관한 부분은 결국 오메가3를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스탠다드 아미노산제를 섭취할 때 우유나 두유에 타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유나 두유에 타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죠. 왜 그러냐면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자가 이 반응성이 높은 분자가 그 분자의 기능성 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으로 치면은 뭐 이 손이 가장 뭔가 반응하기 가장 빠르잖아요. 예, 어떤 것과 이런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런 분자가 이 아미노산에는 2개씩 있어요. 한 분자당 2개씩. 그래서 그 분자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 반응 때문에 아미노산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다양한 맛을 냅니다. 근데 그 다양한 맛이라고 하는 그 맛 안에는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맛도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썩으면 나는 냄새 이런 거 아마 맡아보셨을 텐데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맛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우유나 두유나 이런 데 타고 거기다가 뭐 꿀을 넣는다든지 또 소금을 넣는다든지 해서 맛을 좀 마스킹을 해가지고 먹는 게 먹을만 하죠. 뭐 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면은 뭐 무슨 뭐 맛이 나더라도 뭐 먹을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잘 먹기 위해서는 이런 그 다른 데 타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죠. 저는 그래서 손흥민 쉐이크라고 하는 그런 쉐이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타고 그 다음에 그 소금을 넣습니다. 고열 용융 소금을 티스푼으로 뭐 1개 정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꿀을 또 좀 넣습니다. 꿀을 뭐 한 티스푼을 한 2개 정도 그렇게 넣어서 뭐 한 반나절 그러니까는 하루에 2통 정도를 마시는데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되게 맛이 있습니다. 소금 넣고 꿀 넣고 그렇게 드시면 훨씬 더 먹기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또 다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올려주세요.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네, 국을 먹으면 소화력에 괜찮나요? 자, 국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국을 먹지 마라, 밥 먹을 때 국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신가요? 국물. 네, 국물을 먹으면 위산이 희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묽어진다. 그것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국을 먹지 마라. 밥을 먹고 나면 물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위산이 희석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자연적인 현상, 여러분 눈으로 딱 보시면 네, 2배로 예를 들어서 물 1리터에 그 안에 뭐 위산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물 1리터를 더 채워버리면 2배가 희석이 되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희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네, 위산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산의 pH라는 것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2배로 물을 붓는다고 해서 2배가 희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 물질들의 용해도 pKa라고 하는 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셔야죠. 그게 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배가 희석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뭐 써놓고 그게 이 한때 유행이 됐다가 지금 뭐 사라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오히려 반대로 국을 안 먹어서. 자, 국 속에는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반찬류들, 영양소가 들어있는 물질들을 국물에다가 집어넣고 끓이면 정말 쓸만한 영양소는 국물에 다 우러나옵니다. 국물에 다 우러나오니까는 국물 속으로 진짜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쏙 빠져버리고 건더기, 그것만 먹는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영양실조다라는 겁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을 못 먹어서 병이 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소금을 먹지 마라는 말에 속아서 세뇌되어져 가지고 소금을 덜 먹고 있어서 병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국물입니다. 국물을 안 먹는다. 국물을 안 먹어서 병이 걸린다. 국물을 안 먹어서 소금이 적게 들어간다. 몸속으로. 그래서 지금 병이 걸리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네, 힘이 없거나 체온이 떨어지거나 네, 기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일단 국물을 드셔보십시오. 집에 된장국이든 김치찌개든 뭐든 국물을 드십시오. 국물을 염분을 좀 더 집어넣어서 0.9%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늘리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몸이. 그래서 드셔야 되는데요. 지금 국물을 먹게 되면 국물 속에 소금이 들어있고요. 그 소금하고 내가 섭취를 한 비타민C나 또는 뭐 식초, 김치국물 이런 것들하고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장에는 위산이 제대로 만들어져 나와야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어져야 건강해집니다. 건강의 기본은 소화다라는 거죠.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몸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몸을 자꾸 만들게 되면 결국은 내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난다. 염증이 발생한다.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먹으면 소화력이 괜찮나요?가 아니라 국을 먹어야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희석이 되어진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소화효소가 희석이 되어진다. 소화효소는요. 아무리 희석이 되어져도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보고 촉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들어있어도 소화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피님 질문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님 몸무게에 따라 비타민C 먹는 양이 달라야 하는군요. 더 늘려야겠네요.
당연하죠. 몸무게에 따라서 다르고요. 뭐든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뭐든 마찬가지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도 보면은 이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키가 크거나 또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노동을 심하게 하거나 이러면 많이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체중 많이 나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많이 먹지 않나요? 주로?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왜? 그 몸을 지탱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에너지는 먹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도 6g, 저도 키 작은 저도 6g, 뭐 160cm 키가 되는 사람도 6g. 말이 되나요? 네. 음식이 다르듯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SG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비타민 종류 플러스 비타민 C 3g, 용융 소금 먹어요. 유산균만 물로 먹어요. 네. 잘 드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써니님, 그리고 지금 먹는 비타민C가 흰색이었는데 어제 보니 살짝 아이보리색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먹어도 되는지 버려야 하는지 먹을 때 몸에 별 반응이 없긴 했는데요. 네, 뭐 그냥 드셔도 돼요. 네, 드세요. 드셔도 되고 다 먹고 나거든 이제 앞으로 하얀 걸 사거든 하얀 색깔이 노랗게 되지 되기 전에 빨리빨리 먹기 바랍니다. 다소 뭐 약간 그 구조적으로 변화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크게 뭐 유통기한 좀 지나도 보통 유통기한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는 게요. 기한치보다 한 달 정도 뒤까지는 지나도 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유통기한까지 딱 유통기한 그 다음 날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은님, CQ 아미노산 영양제 어떤가요? 야, 이거 제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받아서. 실크가 누에 고치로 만들어진 그거, 누에 고치는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실크가요, 굉장히 질기고요. 질기고 딱딱한 것 때문에, 사실상 효소를 가지고 분해시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분해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까지 잘라져야 됩니다. 아미노산 분자까지 돼야 되는데 실크 아미노산 100% 아미노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0% 아미노산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걸 잘라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비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미노산이라면 굳이 그걸 먹어야 될 필요가 있나? 아미노산은 스무가지고요. 아미노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실크로부터 나온 걸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미노산으로 완벽하게 분해가 되어져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한 4분 정도 실크 아미노산을 먹고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고 피부를 통해서 막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 이런 얘기를 4사람한테 연락을 받았고요. 그분들이 그걸 고치느라고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잘 안 나을 정도로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닥터 한스 실크 아미노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먹지 마세요. 제대로 100% 아미노산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아미노산을 먹어야 됩니다. 아미노산은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가장 반응성이 뛰어난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 중에 양 많은 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져 가지고 그 포도당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단백질은 분해되어져서 아미노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미노산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이고 지방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바뀐 뒤에 그 기능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분자들, 자 보세요.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산과 글리세롤, 요 4개의 분자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것들 중에 면역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 몸 각종 몸의 구조에 뭐 콜라겐을 만드는데 효소를 만드는데 호르몬을 만드는데 쓰여지는 게 아미노산입니다.
나머지 포도당하고 아까 지방은요, 그냥 에너지 만드는 데 쓰고 끝나요. 하지만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는 분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이 무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이 손, 뭐 이런 거죠. 머리, 손, 눈, 뭐 이런 역할을 뭔가 수행을 하는, 네, 그런 기능을 잘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분자의 그 기능성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아미노산에는. 포도당과 지방산에는 아미노산만큼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면역 기능을 하는데도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각종 네, 호르몬, 효소 이런 걸 만드는데 이 아미노산이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미노산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절대 안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네, 끊어도 탄수화물 단백질을 가지고 또 포도당을 만들고요. 지방을 가지고 또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아미노산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전혀 기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노산은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적당한 거 골라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미노산, 네, 실크 아미노산 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 박사님과 대화하기 힘드네요. 용융소금과 비타민들 같이 먹어도 되나요? 용융소금과 비타민들 같이 먹어도 되나요? 그 말인가요? 이게 위에 적어 놓은 게 비타민 종류 이렇게 써 놓으니까는 지금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죠. 네. 자, 용융소금과 비타민 같이라고 하는 게, 자, 비타민류를 먹을 때는 일단 물하고 드세요. 물하고 드시고요. 네, 소금은 좀 분리해서, 소금을 먹는다는 거지, 소금 국물을 먹는다는 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좀 잘 해주시든지, 분리해서 일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드셔보세요. 저는 당뇨의 고혈압 협심증으로 스텐트 3개 삽입 환자입니다. 혈액 속의 나트륨 수치가 0.9%, 짜게 먹으면 물이 먹히니까 굳이 싱겁게 먹으려 안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이 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육류는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먹는 게 좋죠. 육류도 먹어야 되고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요. 육류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어 버리면 안 먹는 것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준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식사 때 단백질 섭취 관련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미노산은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잘 먹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안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에는 삶아서 먹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삶아서.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면 꽝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몸을 거꾸로 망가뜨립니다. 채식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저 고기를 못 먹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 단백질 소화를 사람들이 잘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냐.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면요, 혈중에서 염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JSG님, 전 10개월 동안 이렇게 먹어도 몸만 가벼워지고 이상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박사님 유튜버 잡기 힘들고 오늘 겨우 재수 좋게 말씀드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나이팅게일은 또 뭡니까? 감사합니다. 네. 해피해피님, 손세이크랑 아미노산 먹으면 가스가 엄청 차는데 다들 그런 건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가스가 많이 차는 이유는 몸 속에
예, 즉 혈중하고 혈관의 바깥쪽 부분에 염분이 부족해서 발생되어진 이산화탄소를 폐를 통해서 충분하게 빼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염분을 열심히 더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해피해피님, 그 소변의 염 농도를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손흥민 세이코하고 아미노산을 먹을 때 염분을 충분하게 넣어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가스들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즉, 이 손흥민 세이크를 먹고 그것들로부터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빨리 많이 바뀌고 많이 바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많이 발생한 놈이 폐를 통해서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연님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SG님 용융소금 물, 용융소금 물 이렇게랑 키토산이랑 마그네슘을 먹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용융소금 물은 네, 따로 드세요. 그리고 용융소금 물을 드시지 말고 국물에 염분을 넣어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물에다가 용융소금 물에다가 그러니까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물과 소금만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삼투압이 발생을 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음식하고 섞이면 그게 좀 약화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용융소금하고 마그네슘이나 비타민C나 이런 것들하고 전부 같이 먹어버리게 되면 이 물에 녹아 들어있는 그 상황에서 삼투압이 올라간다. 전기 전도도도 심하게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자극이 옵니다. 설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호님, 비타민C 6000mg 메가도스합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좋겠죠. 고경숙님, 박사님, 저는 비오유키소 섭취와 함께 매일 운동 1시간씩 2달 반 정도 했는데 당화혈색소 6.3에서 5.4로 떨어졌네요. 소변 염 농도는 1.0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근데 변비가 심해져서 키토산 먹다 끊었다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변비가 오면 키토산 먹다 끊었다 반복하시면 되고요. 물을 좀 더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조금 더 늘려 보시고요. 수분이 약간 부족해진 거고 부족해진 이유 중에 우선 저걸 한번 보세요. 당화혈색소가 6.3에서 5.4로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2달 반에. 저렇게 당화혈색소가 떨어진다. 먹는 당분의 양은 같은데 저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당이 소모가 되어진다는 얘기고요. 당이 소모가 일어나게 되면 수분 소모도 증가합니다. 당 소모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칼로리 발생량이 많아진다. 에너지 발생량이 많아진다. 에너지 발생량이 많아지니까 몸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양도 증가하고요. 몸에 수분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비가 딸려올 수 있으니까요. 수분량을 좀 더 늘리고요. 염분량도 조금만 더 떨어뜨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계속 하시면 우선 당은 이제 잡힌 것 같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은 잡힌 것 같으니까 이제 변비를 조절하는데 수분량을 가지고 조절을 또 좀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야, 어떻게 6.3에서 5.4 저게 내리기가 쉬운 게 아닌데 저렇게 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또 내일 저녁에도 모레 저녁에도 열심히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안녕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